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고 8월도 끝나가지만 무더위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인 9월도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기업도 자체 개발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사람처럼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른 나라 기술보다 더 발전됐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변경되면서 우체국이 이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행 항공소포와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접수가 중단됩니다.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0번째 지구 궤도 시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 17분 전 비행 중단을 발표했는데 발사대와 발사 지원 인프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고 가을 시작인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날씨는 아직 한여름입니다. 9월 역시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이 많을 것이란 전망 속에 진짜 가을 날씨는 늦게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의 첫 달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33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로 계절의 시계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지난 6월 이후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도를 웃돌며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중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로 보지만 최근 정의되는 진짜 가을 날씨는 더 늦게 찾아옵니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의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전국 평균 가을 시작일은 9월 17일로 9월 들어서도 2주 이상 늦어졌습니다. 특히 심해지는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가을 시작일은 앞으로 점점 늦어져 2040년대에는 10월 1일, 2080년대에는 10월 17일로 지금보다 한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더불어 가을의 길이도 점차 짧아질 뿐 아니라 지난해처럼 폭염이 심해 가을이 아예 실종되는 경우도 잦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을은 점점 늦게 시작되고 지속기간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 길이가 약 71일 정도인데 온난화가 지금처럼 심해진다면 2041년 이후에는 66일까지 더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역대급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에는 가을이 거의 사라진 해로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올해도 늦더위 기세가 다음 달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14일 발표한 날씨 전망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을 이달 말은 최고 70%, 9월에도 최고 60%로 높게 분석했습니다. 또 8월 말에는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9월에는 고기압 영향권 내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여 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고 8월 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9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를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영동에는 심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9월까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철저한 가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여름 강원 동해안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지만 대비 수준에 따라 도시마다 물 사정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속초는 대형 물놀이 공연을 열 정도로 여유를 보인 반면 강릉은 제한급수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음악 속 물줄기가 공중으로 뿌려지고 관객들은 물총을 쏘며 무더위를 식힙니다. 올여름 속초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255mm. 그런데도 이런 대규모 물놀이 공연을 열 수 있었던 건 선제적인 대비 덕분입니다. 속초는 한때 만성적인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상수원인 이곳 쌍천에 63만 톤 규모 지하댐을 짓고 안방관정 15곳을 추가 개발하면서 물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 비상 취수원을 가동해 가뭄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2지하댐하고 그다음에 안방관정 15개소를 통해서 하루에 한 27,000톤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 비상치수원으로 인해서 올해 가뭄에도 제한급수 없이 정상급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웃 강릉은 가뭄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수량은 속초보다 불과 68mm 적은 187mm였지만 주 상수원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지난 20일부터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수압이 약해져 가정에선 세탁과 샤워가 불편해졌고 식당과 미용실 등도 생업 차질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수압이 낮아버리면 아무래도 약이 깨끗하게 헹궈지지 않는 뿐더러 이제 과연화가 되면 머리, 모발 손상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강릉 영곡 지하댐은 2027년 말쯤에나 완공될 예정이고 오봉 저수지 용량 확대 공사는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이 잦아지는 만큼 광역 상수도망 확보와 물 재이용 시설 확충 등 항구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 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뒤 카카오톡 인증 로그인을 하면 약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심평원은 기존 본인 인증 절차가 7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했다면서 법정 대리인이 사전 등록을 하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 이력도 모바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사람 같은 손가락을 가진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 중국 로봇들보다도 더 발전된 손가락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로봇 스타트업이 만든 인간형 로봇 알렉스입니다. 열 손가락을 빠르게 놀리는 모습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것 같습니다. 포근히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를 받아주는가 하면 조그마한 나사를 돌리고 뽑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사람 손의 자유도는 23. 알렉스는 5손가락 모두를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오픈 AI의 피규어 2세대와 달리 손끝이 살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충격을 줬을 때 물러서서 힘을 받아주는 역구동도 가능한데 기존엔 없던 기술입니다. 손 대신 집게 2개를 잡고서 하루를 살아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환경에서 사람을 위한 도구를 쓸 때는 정말 이런 인간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국내 로봇 기업 A로봇의 앨리스는 몸을 제어할 머리로 엔비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올 초 젠슨 황이 로봇 시대를 선언하며 공개한 개발 플랫폼도 적극 이용 중입니다.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 next several years, to see very rapid breakthroughs, surprising breakthroughs in general robotics. 중국과 미국의 인간형 로봇들이 대량 생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미래 로봇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 넷 중 하나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층은 60%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달인 상태로 측정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최소 환승으로 가는 법을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서 지도 앱을 선택해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넣고 대중교통 최소 환승 메뉴를 선택해 딱 맞는 경로를 고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은행 앱을 이용해서 송금하기, 기차표 예매하기,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하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디지털 문해력 검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디지털 기기 조작에서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8.2%, 조작은 하지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17.7%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61.1%가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쪽에선 챗GPT 같은 AI를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식당에서 주문조차 못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는 있지만 가짜 정보 판별이나 보안에 취약한 채 사용하는 사람들도 21.4%였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농어촌 지역에 살수록,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을수록 디지털 기기를 쓸 때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안은 교육뿐이지만 교육의 속도와 기술 발전 속도 사이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화형 AI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인공지능에게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위로를 구하는 사례가 어느덧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한 발 나아가 최근에는 AI에게 쓴소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또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걸 바탕으로 해서 나를 독하게 놀려줘. 주저하지 말고. 상처받기 싫다면 대화형 AI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되는 문구입니다. 이제까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AI가 사정없이 나를 깎아내리기 때문인데 젊은 층 사이에서는 팩트폭력 챌린지란 이름으로 되레 유행 중입니다. AI와 별 이야기도 많이 안 나눴는데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놀라는 후기부터. 이 정도 비난까지 바란 건 아니었다거나 반대로 문제를 지적해줘서 좋았다는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저도 이른바 로스트미 챌린지에 동참해봤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정보 수집을 핑계로 미루고 자연스럽게 멋있는 척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며 한껏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뜻밖의 공감이나 위로를 주며 신선한 상담가로 주목받던 AI에게 반대로 사서 욕을 먹는 심리는 뭘까?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자기 분석 욕구가 높다는 점과 함께 AI와의 관계에서 보장되는 거리감에 주목합니다. 그 GP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면대면도 아니고 또 거리감도 있고 나를 알지 못하고 비밀도 보장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면대면의 비난보다 수용하기가 쉬운 거죠. 나와 대화할 때 사실 AI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묻는 챌린지가 유행하는 것도 비슷한 흐름인데 전문가들은 놀이문화를 넘어 진지한 자기 성찰의 목까지 AI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변경되면서 우체국이 이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항공소포와 국제특급우편 서비스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소포와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은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되는 민간 제휴 상품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물품 발송이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0번째 지구궤도 시험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스타쉽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6시 30분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스페이스X는 발사 17분 전 비행 중단을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발사대와 발사 지원 인프라를 뜻하는 지상 시스템 문제를 점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발사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높이 121m 스타쉽은 올해 들어 시도한 7에서 9차 시험 발사가 모두 실패했고 지난달에는 10차 발사를 준비하다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유일 국방연구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총 한자로 못 만들던 나라에서 주요 방산국가로의 도약을 이끈 연구소의 여정과 과제를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개 나라에 수출된 K9 자주포부터 K2 흑표전차, 한국형 패트리어 천궁2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해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한 대표적 국산 무기입니다. 1970년 국립기관으로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55년 만에 소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를 세계 8위 국방기술 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느덧 23개 나라가 우리 무기를 쓰겠다고 나섰고 계약 수주 금액은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폴란드 땅에서 K2 전차는 그 성능 이상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지키는 굳건한 수호신이 될 것으로. 무기체계 국산화로 얻은 경제 효과는 더 큽니다. 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체계 303개 가운데 146개가 실전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수입 무기를 쓰는 것보다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전력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동안 들인 연구개발비의 10배가 넘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미국은 과거 우리의 독자 미사일 개발을 원치 않았고 탄두 중량 사거리 규제는 2021년에야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고위력 무기 개발에 족쇄가 풀렸고 연구소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요란이자 또 K방산의 산실로서 목숨을 걸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북핵 대응에 더해 달라진 전쟁 양상에 대비한 첨단 무기 개발은 남겨진 과제입니다. 연구소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미래전을 선도할 차세대 국방기술 개발에 역량을 모을 방침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업인 이도가 투자회사 서밋에너지 얼라이언스와 손잡고 차세대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 당진의 70메가와트 규모, 당진 인근에는 130메가와트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고 태양광 공동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효율 태양광 신기술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미래형 신재생 에너지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에서 수련을 재개하려는 전공의가 70~80%에 이르는 등 대규모 복귀가 가시화했습니다. 다만 필수 의료 과목과 지역 병원은 온도차가 있고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밝히는 등 의정 갈등 불씨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마감한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모집에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했습니다. 대정부 강경투쟁을 고수하며 수차례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박 전 위원장마저 복귀를 택해 의료 정상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꼽을 만합니다. 이를 비롯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 등 빅5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로 다음 달부터 상당수가 수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빅5마저 산부인과나 소아 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복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 쏠림도 여전해 영남대병원 46.5%, 대구가톨릭 48.8% 등 지역병원 지원율은 50% 안팎에 그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의정 갈등 터널의 끝에 와 있지만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은 1년 반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복귀율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그 협의해서 지원율 높이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해서 수가에 대한 보상이 되거나. 정부는 일단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가 돌아온 뒤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 복귀 인턴의 수련 기간 단축이나 입대한 전공의 정원 보장 문제 등을 의료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공의 다수 복귀로 의정 갈등 해소가 임박했지만 중장기 의료개혁 과제 추진을 놓곤 언제든 대립이 격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 출산 위험성이나 양육 부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분만 1000건당 26.9건으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에 포함된 20여 국가 중 2위, 세 쌍둥이 이상은 1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 심화로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데 우리나라 다태아 출생률은 지난 2000년 1.7%에서 2023년에 5.5%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다태아 임신의 경우 산모의 임신 중독증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고 태아의 73%가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는 등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높은 위험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퇴 뒤 소득 절벽기로 꼽히는 60에서 64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무런 연금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 11종의 공적 사적 연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에서 64세 인구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177만 3천 명으로 수급률이 42.7%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60에서 62세의 연금 수급률은 24.8%, 63에서 64세는 69.9%로 차이가 컸습니다. 60에서 64세의 연금 가입률은 41.2%로 월 평균 보험료는 37만 3천 원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863만 6천 명 가운데 연금 수급률은 90.9%로 한 해 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고 월 평균 수급액은 69만 5천 원으로 6.9% 올라갔습니다. 패스트푸드점과 콘서트장,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협박 예고글이 잇따라 등장해 작성자가 검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업 방해와 시민 불안, 치안 공백까지 불러오는 만큼 철저히 엄벌해 모방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승합차에 오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SNS에 올리고 마치 그를 목격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에 신고한 2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폭파 게시글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신고 자작극 벌였습니까? A씨와 비슷한 테러 협박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가상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된 고척돔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백화점에 있던 시민 4천여 명이 대피하고 2시간 넘게 영업이 중단됐는데 검거된 글 작성자는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이었다거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볍게 벌인 일이 영업방해와 시민 불안을 불러오고 다른 위급한 현장의 치안 공백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긴박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할 때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갖다가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판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벌을 통한 범죄의 억제라는 것은 엄중하게 형벌이 가해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요. 엄중하게 확실하게 처벌되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모방 범죄만 부추기는 꼴이 되죠. 또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권력 낭비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철저하게 보상하게 해야 유사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